안녕하세요. 사연 누리고입니다. 사연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에 풍성하고 다양한 재미를 위해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니 꼭 한번 눌러주세요. 이번 사연은 눈물 나는 사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며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사연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연 누리고에서 이 사연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나의 어린 시절은 늘 환했습니다. 햇살처럼 따사로운 엄마의 미소,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안아줄 것 같았던 아빠의 넓은 품. 우리는 평범했지만 더없이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빠는 언제나 멋진 정장 차림으로 출근하셨고, 엄마는 예쁜 원피스를 즐겨 입으셨죠. 친구들 모두 우리 엄마 아빠를 부러워했습니다. 나는 그런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듯 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예고 없이 찾아온 불청객처럼 짧았습니다. 엄마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것은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병명은 희귀 난치병. 그 후 우리의 삶은 거대한 폭풍 속에 던져진 작은 배와 같았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병원비를 대기 위해 퇴직금은 물론 아빠가 평생 모아두었던 작은 재산까지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간병과 일을 오가며 아빠의 얼굴은 초췌해져 갔고 멋지던 양복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 엄마는 길고 힘든 투병 끝에 결국 아빠와 나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숨결이 닿았던 그 차가운 손을 잡고 아빠는 그저 말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따뜻했던 우리 집은 냉기로 가득했고 아빠는 이전의 멋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매일 꾀죄죄한 작업복 차림으로 이른 새벽 집을 나섰습니다. 나도 아빠도 엄마의 부재를 견디는 방법이 너무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아빠는 남의 집 공사 현장, 식당 설거지, 막노동까지 가리지 않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나와 단둘이 생활했습니다. 엄마의 치료비로 집은 물론 모든 재산을 잃었고 우리는 반지하 단칸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나는 그런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싫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친구들 아빠는 말끔한 양복을 입고 오는데 우리 아빠만 혼자 저 멀리서 트럭 운전대를 잡다 온 사람처럼 서 있었어요. 친구들이 힐끔거릴 때마다 나는 아빠가 창피해서 죽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아빠와 함께라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막연한 원망과 함께 나는 아빠의 초라함이 곧 나의 초라함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은 동네 슈퍼 아저씨가 아빠에게 아이고, 김씨, 이번 달 외상값 언제 갚을 거야? 애도 있는데 이래서야 되겠어? 하고 면박을 줄 때 내 손에 들린 달콤한 젤리가 뜨거운 불덩이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땅속으로 꺼져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빠에게 그렇게 가난하게 살 거면 왜 나를 낳았어? 하고 소리치고 싶었죠. 아빠가 나 때문에 속상해하고 부끄러워하길 바라는 못된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학교를 겉도는 문제야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번쩍거리는 오토바이를 타고 교복 대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그들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멋져 보였습니다. 아빠처럼 꾀죄죄한 옷을 입고 돈벌이에 매달리는 삶보다는 그들처럼 자유롭고 거침없이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빠가 나 때문에 속상해하고 부끄러워하길 바라는 못된 마음에서 그들과 어울리며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밤늦도록 거리를 헤매는 등 하지 말라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한 번도 날 때리거나 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내 옆을 지켜주었고 그런 아빠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난 더 답답하고 싫었습니다. 차라리 날 미워하고 벌이라도 주지 왜 저렇게 바보같이 참는 걸까? 그렇게 문제아 친구들과 어울리던 어느 날 한밤중에 그들과 함께 버려진 건물 옥상을 서성이다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낡은 난간을 잡으려 했지만
헛손질만 하고 떨어지는 순간 삐죽 튀어나온 철근에 왼쪽 눈을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온몸은 피투성이었고 극심한 통증에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나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왼쪽 눈 망막 손상.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한쪽 눈 시력을 영원히 잃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죠. 내 세계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절망감에 울고 있을 때 병실 문을 급히 열고 들어오는 아빠의 모습은 흐릿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몇 달 뒤 아빠는 내게 기적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은희야, 아빠가 아주 어렵게 우리 은희 한쪽 눈을 다시 보게 해줄 망막을 찾았단다. 어떤 아주 고마운 분이 평생 모은 돈을 기부해서 은희 눈을 고쳐주겠다고 했어. 은희가 다시 세상을 선명하게 보는 걸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 아빠는 그분이 자신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저 세상에 좋은 사람이 참 많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고마운 분의 도움으로 나는 다시 세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어두웠던 시야가 선명해지고 세상의 색깔들이 다시 내 눈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 앉아 웃고 떠들며 거리를 활보하는 내 모습은 마치 드라마 속 여주인공 같았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여전히 누더기처럼 낡은 작업복을 입고 비좁은 반지하 방으로 돌아오는 아빠의 뒷모습을 볼 때면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기쁨은 내가 아빠의 구질구질한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이내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아빠에게 여전히 냉랭하게 대했고 힘도 없으면서 쓸데없이 남의 집 가서 일이나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비실거리지.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 상처 주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빠가 좀 이상했습니다. 힘없이 비틀거리고 밥도 제대로 못 드셨죠. 식탁에서 물을 따르다 번번이 컵 가장자리에 찰랑거리던 물을 흘리거나 김치찌개를 먹다 숟가락을 그릇 옆으로 떨어뜨리곤 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칠칠치 못해? 딴 생각하느라 저러는 거야. 아니면 늙어서 그래? 내 날 선말에 아빠는 미안하다, 은희야. 아빠가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보다. 라며 얼버무렸습니다. 가끔은 함께 걷다가도 아빠가 한쪽 방향에서 다가오는 사람이나 기둥을 미처 보지 못하고 툭 부딪히곤 했어요. 내가 아빠 앞 좀 보고 다녀. 하고 짜증을 내면 아빠는 킁킁 헛기침을 하며 민망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한 번은 아빠가 내 교복에 떨어진 단추를 꿰매 주려 했는데 작은 바늘귀에 실을 한참을 넣지 못하고 낑낑대는 모습이 답답해서 내가 빼서 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나는 어떻게든 아빠에게서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온전한 시야를 되찾았으니 이제 내 힘으로 빛나는 세상을 온전히 누리고 싶었죠. 당장이라도 이 지긋지긋한 반지하 방과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 축축한 벽과 언제 터질지 모를 누전으로 밤마다 전기가 나갔던 그 구질구질한 삶, 그리고 땀 냄새와 흙먼지에 절어있는 아빠의 초라함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나는 나대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PC방 야간 알바, 레스토랑 주방 보조까지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번 돈은 오롯이 내가 이 집을 벗어나 남들처럼 번듯한 내 방 한 칸을 마련하기 위한 비상금일 뿐이었습니다. 아빠의 힘들게 번 돈은 당연히 나를 위한 투자라고 여겼습니다. 아빠, 나 핸드폰 요금 내야 하는데 돈 좀 줘. 아빠, 이번에 친구들 졸업 선물 사는데 다 같이 명품 지갑 산대. 나도 사야 해. 대학에서 원서 사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 이런 식으로 나는 아빠에게 손 벌리는 것을 조금도 거리끼지 않았습니다. 내가 쓰는 돈은 당연히 아빠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 생각했습니다. 핸드폰 요금, 친구들과의 근사한 외식 비용, 유행하는 옷,
값비싼 브랜드 액세서리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은 모두 아빠의 땀 섞인 돈으로 채워졌습니다. 아빠는 단 한 번도 내 요구를 거절한 적이 없었고 나는 그에 대해 단 한 번도 미안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의 학자금 대출 이자나 전공 서적 비용 같은 나에게 투자되는 돈은 당연히 아빠가 내줘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당연하게 요구했습니다. 장마철이면 어김없이 반지하 방에 물이 스며들어온 집안이 물바다가 되었지만 나는 아빠가 알아서 해라며 내 과제 핑계나 독서 핑계를 대고 방에 틀어박히기 일쑤였습니다. 아빠가 새벽부터 나가 힘들게 일해 사다 놓은 식료품으로 겨우 끓여준 미역국이나 김치찌개는 맛있게 먹었지만 설거지 한 번 도운 적이 없었고 빨래는커녕 내 옷까지 하나 제자리에 두지 않았습니다. 아빠의 지친 기색이나 나가는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고지서에 쌓이는 각종 공과금 걱정은 온전히 아빠의 몫이라 여기며 나는 오로지 내 미래와 아빠에게서의 독립만을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초라한 아빠의 그림자 속에 살지 않겠다는 결심만이 내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원룸 전단지를 꼼꼼히 훑어보고 보증금과 월세를 맞추기 위해 통장의 숫자를 보며 설레고 또 절망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빠 돈으로 나에게 투자된 것들만 받고 나머지 번 돈은 나 혼자서 멋지게 살아 보일 거야. 아무도 나를 함부로 보지 못하게. 매일 밤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빨리 아빠와 완전히 분리되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나만의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번듯한 직장을 다니며 세련된 옷을 입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삶. 그것이 나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는 평소에도 잘 마시지 않던 한약을 다려 먹기 시작했습니다. 약 냄새가 온 반지하 방을 가득 채웠지만 나는 감기약 먹을 돈도 없어서 한약 다려 먹어. 하여튼 이 집은 냄새까지 구질구질해. 하고 혀를 찼습니다. 아빠는 굳이 약을 나 없을 때나 밤늦게 몰래 먹는 듯 했습니다. 한 번은 아침 일찍 아빠가 나가는 소리에 눈을 떴다가 아빠가 몰래 숨겨둔 병원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궁금했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뭐, 또 어디 아프다는 진단이라도 받았겠지. 항상 골골거리니까. 하면서 서랍에 도로 넣어두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적힌 종이가 있었지만 나는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병원 진료비 영수증이나 약 봉투를 들고 아빠는 가끔 허둥지둥 숨기거나 내가 보지 못하게 얼른 쓰레기통에 버리곤 했습니다. 아빠 뭐 그렇게 숨겨? 도박이라도 해? 내가 묻자 아빠는 크게 놀라며 아니야. 그냥 감기약 봉투다 이놈아. 하고 버럭 화를 내었습니다. 평소 화를 잘 내지 않던 아빠의 모습에 잠시 움찔했지만 나는 아빠가 왠지 모를 죄책감에 반응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빠는 잠자리에 들기 전 늘 내 방 문을 살짝 열고 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나는 자는 척하다가 몰래 실눈을 뜨고 아빠를 훔쳐보았습니다. 아빠는 한참을 내 얼굴을 들여다보며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사람처럼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향한 애정이라고 생각했지만 몇 번 반복되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루는 내가 왜? 또 나 잘 자고 있나 확인해? 어린애도 아닌데 귀찮게. 하고 묻자 아빠는 화들짝 놀라며 아니야, 불 켜져 있길래. 얼른 자야 키 큰다. 며 급히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며칠 후 아빠는 내 방문 앞에 서서 작게 흐느끼는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불길한 예감에 숨죽이고 있었지만 굳이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또 어설픈 연기로 동정을 사려 하는구나. 지겨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빠의 어둠 속 흐느낌은 나에게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퇴근해서 돌아오면 전처럼 힘들게 번 돈으로 먹을 것을 사들고 오기보다는 가끔은 알 수 없는 물건들을 사들고 올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뜬금없이 유명 작가의 동화책 전집을 사왔습니다. 아빠, 이거 아동용이잖아? 나 대학교 다닌단 말이야. 아빠는 우리 은이 어렸을 때 읽어주려고 했는데 아빠가 바빠서 못해줬네. 나중에 은이 아이 낳으면 읽어줘라. 하면서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또 한 번은 내 미래 남편과 자식들을 위한 알 수 없는 조언이 담긴 서적을 내 책상에 툭 던져 두었습니다. 나는 이런 아빠의 행동이 영문을 알 수 없었고 그저 아빠가 점점 늙어가면서 노망이 들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을 텐데 나는 단 한 조각도 그 의미를 꿰뚫어 보려 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아빠의 마지막 신호들을 마치 듣고 싶지 않은 잡음처럼 애써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건강이 위독해지고 있음을 알리는 수많은 신호들을 나는 철저히 외면하며 내 눈앞의 현실과 나만의 목표만을 좇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유난히 더 나를 보고 또 보고 만지고 또 만지고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려 했던 것도 그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둠 속 흐느낌이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는 것도. 저는 그때의 신호를 무시한 어느 날 아빠는 지방에 장시간 일이 있어 일주일 정도 출장을 간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언제나처럼 집을 나서는 아빠에게 퉁명스러운 인사를 던지고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날따라 아빠는 출근하기 전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거친 기침을 몇 번 토해내더니 작은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언뜻 보였지만 나는 여전히 방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독립 자금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나가고 며칠 뒤 나는 아빠 방 서랍에서 굴러다니던 예전의 그 병원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또 병원비 영수증이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겠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손이 멈칫했습니다. 아마 아빠의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이상 행동들과 유난히 더 마르고 초췌해진 얼굴이 무의식 중에 나를 붙잡았던 걸까요? 문득 아빠가 밤늦게까지 달여 마시던 한약 냄새, 그리고 몰래 버리곤 하던 약 봉투들이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이제 와서 아픈 척인가 하는 못된 생각도 스쳤습니다. 하지만 막상 봉투 속 내용을 확인하려는 순간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지난번 제대로 보지 않았던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가득한 진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아래에는 너무나도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여명 6개월 이하. 글자가 순간 한지처럼 번지며 내 눈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뇌리를 스치는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빠가 죽는다고? 쿵 하고 무언가 머리를 때리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단서 밑에 겹쳐있는 약 처방전에는 일반 진통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는 마약성 진통제 이름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치료 의미가 없으니 통증 관리에 집중하라는 의사의 소견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금 진단서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3개월 전. 아빠는 이미 3개월 전에 자신의 병을 앓았고 지금까지 그 모든 고통을 혼자 감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내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 순간 퍼즐처럼 흩어져 있던 아빠의 모든 이상 행동들이 하나하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서 물을 흘리고 숟가락을 헛집던 아빠의 모습은 한쪽 눈 시야가 어두워진 탓이 아니라 고통과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시력 저하와 집중력 감퇴 때문이었을 겁니다. 장 볼 때 물건을 찾지 못하고 허둥대던 모습, 버스 번호를 제대로 읽지 못하던 모습,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던 걸음걸이, 그 모든 것이 아빠의 몸이 보내는 위독한 신호였습니다. 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앞 좀 보고 다녀. 창피하게. 라고 소리칠 때마다 아빠는 눈을 비비며 아빠가 노안이라 이젠 잘 안 보이네.
하며 애써 둘러댔습니다. 아빠의 그 침침한 눈빛, 불안하게 흔들리던 시선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깨달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특히 내 마음을 찢어 놓았던 것은 면접용 와이셔츠를 다려주려다 손을 떨며 구김을 남기고 겨우 단추 하나 꿰매지 못해 진땀을 빼던 아빠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아빠의 무능함에 이러니 내가 아빠를 보고 배우겠어? 라고 모진 말을 던졌지만 아빠는 그때 이미 암투병으로 인해 손떨림과 시야, 장애가 심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의 모든 실수는 딸에게 들키지 않으려 안간힘을 쓴 아빠의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마다 내 방 문 앞에서 흐느끼던 그 작은 소리는 외로운 싸움을 홀로 감당하며 마지막까지 딸의 앞날을 걱정하던 아빠의 절규였을 것입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무시했고 비난했으며 외면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진단서를 꼭 쥔 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코끝에 맴도는 아빠의 한약 냄새, 평소에는 지긋지긋하다 여겼던 그 냄새가 이제는 너무나도 사무치게 아팠습니다. 아빠는 자신의 시한부 삶을 숨긴 채 그 마지막까지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고 싶었을 겁니다. 반지하 방의 곰팡이 냄새마저도 따스한 아빠의 채취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내가 증오했던 초라한 아빠가 나를 살리기 위해 온 생을 바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였다는 것을 너무나도 잔인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늦게 깨달았습니다. 병원 로비에 도착해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기 김성민 환자요. 이 진단서 사실인가요? 지금 어디 계세요? 살아 계신가요? 황망하게 소리치자 접수대 간호사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아빠의 주치의라는 의사 한 명이 나와 침착하게 나를 응대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나는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빠의 병은 사실이었고 이미 치료는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는 아빠가 딸에게 자신의 병을 절대 알리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제야 아빠의 몸이 보내는 위독한 신호들을 내가 철저히 외면했다는 잔인한 깨달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식탁에서 물을 흘리고 버스 번호를 헤매고 내 교복 단추 하나 꿰매지 못했던 그 모든 실수들이 아빠의 고통 때문이었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겨우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흐느끼던 나는 의사의 안내에 따라 아빠의 병실 앞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대기해달라는 간호사의 말에 병실 앞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멍하니 아빠 병실 문을 바라보던 중 병원 복도 저편에서 작은 박스 하나가 폭삭이 위로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바쁘게 뛰어와 박스를 줍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박스 안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간호사가 미처 줍지 못한 서류 중 한 장이 바람에 휘날려 내 발치에 와 닿았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돌렸던 나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류 맨 위에는 익숙한 글자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안구 조직 기증 동의서. 기증자의 이름은 김성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혜자의 이름은 내 이름 김은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뇌가 정지하고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내게 아주 고마운 분이 망막을 기증해 주었다고 말했던 그 고마운 분이 바로 아빠 자신이었다니. 나의 시력을 되찾기 위해 아빠는 자신의 몸을 팔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인 자신의 망막마저도 나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나의 눈을 되찾는 동안 아빠의 건강은 망가져갔고 시야는 어두워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의 세상을 밝혀주기 위해 자신의 세상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과거의 모든 순간들이 필름처럼 빠르게 되감기며 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때는 그저 아빠가 늙거나
고된 일에 지쳐서 혹은 그저 칠칠치 못해 생긴 일이라고 치부했던 모든 이상한 행동들이 실은 아빠가 나에게 망막을 기증하고 병마와 싸우며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잔인한 증거였다는 것을. 단 하나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자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거대한 비극의 그림을 완성하며 나를 짓눌렀습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아빠는 번번이 컵 가장자리에 물을 흘렸습니다. 컵을 눈앞에 두고도 물병을 기울이는 방향이 미묘하게 어긋나 잔 밖으로 물이 새는 일이 다반사였죠. 나는 아빠 왜 이렇게 칠칠치 못해? 나이가 있으면 곱게 늙어야지. 신경질적으로 쏘아 붙였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그때 이미 시력을 잃어가고 있어 컵의 정확한 위치를 가늠하기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젓가락으로 엉뚱한 반찬을 집거나 김치와 깍두기를 헷갈려 간장에 고추장을 찍던 모습. 아빠 그건 김치 아니잖아. 깍두기야 깍두기. 이걸 왜 고추장에 찍어 먹어? 내가 역정을 내면 아빠는 아빠가 노안이라 이젠 잘 안 보이네. 하며 애써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노안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망막으로 밝아진 세상 앞에서 아빠의 세상은 이미 조금씩 어둠에 잠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갈 때 아빠는 분명 눈앞에 있는 간장통을 한참이나 찾지 못하고 엉뚱한 곳만 더듬거렸습니다. 손을 뻗어 물건을 잡으려다가 다른 물건을 건드려 와르르 쏟아뜨리기도 했죠. 나는 아빠, 저기 있잖아 바로 앞에. 좀 똑바로 봐. 창피하게 왜 이래? 하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동전을 한참이나 손바닥 위에서 굴리다가 바닥에 떨어뜨리는 아빠를 향해 나는 아빠, 빨리 좀 해. 뒤에 사람 기다리잖아. 나 때문에 아빠까지 욕먹어야겠어. 하며 재촉했습니다. 그때의 아빠는 나의 망막을 주고 남은 하나의 눈조차 흐려져 사물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작고 흐릿해진 시야로 나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을까. 내 짜증과 화는 아빠에게 비수가 되어 꽂혔겠지. 길을 걸을 때면 한쪽 방향에서 다가오는 행인이나 길가의 기둥을 미처 보지 못하고 툭 부딪히기 일쑤였습니다. 나는 아빠 앞 좀 보고 다녀. 왜 이렇게 앞뒤를 못 보고 다녀. 창피하게. 하고 더 크게 짜증을 냈습니다. 버스 번호를 제대로 읽지 못해 엉뚱한 버스를 타려던 아빠에게 이젠 하다 말까지 안 들려. 진짜 도움 하나 안 되네. 라고 소리쳤을 때 아빠는 이미 자신의 남은 한쪽 시력으로도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초점 없는 인형처럼 어딘가 초점을 잃은 듯 흔들리던 그 모습은 이미 그의 시야가 나처럼 절반만 보거나 혹은 그보다 더 심한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취업 면접이 있는 날 와이셔츠 소매를 펴려다 구김을 만들고 단추 하나 꿰매지 못해 진땀을 빼던 아빠의 모습. 아빠, 나 오늘 중요한 면접인데 이게 뭐야? 아빠는 대체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실망이야. 라는 나의 분노 섞인 말. 그때 아빠의 떨리던 손은 늙고 지친 몸 때문이 아니라 시력 상실로 인해 정교한 작업이 불가능해진 결과였습니다. 내가 아빠의 무능함이라 비난했던 그 모든 순간이 아빠의 희생으로 얻은 나의 시력 덕분에 아빠 자신은 점점 더 보이지 않는 세상 속으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빠가 밤마다 다려 마시던 한약은 지친 몸을 위한 보양식이 아니라 병마의 고통을 덜어내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몰래 숨겨두던 병원 봉투에는 나의 시력을 위해 치른 값비싼 희생과 그로 인해 악화된 그의 건강 기록이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밤마다 내 방문을 살짝 열고 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며 착별 인사를 하던 그의 흐느낌은 더 이상 세상을 볼 수 없게 될 아픔 그리고 홀로 남겨질 나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을 담은 절규였을 것입니다. 뜬금없이 사왔던 동화책과 미래에 대한 조언 서적들은
아빠가 더 이상 함께 해줄 수 없는 미래를 내가 혼자 힘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았습니다. 아빠가 왜 그리 말랐는지, 왜 그렇게 쉽게 지쳤는지, 왜 나에게 짜증 한 번 내지 못했는지, 내가 아프게 내뱉은 모든 말들에 왜 아빠는 그저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는지 모든 의문이 하나의 진실로 귀결되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초라한 아빠의 모든 모습은 딸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존재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을 덜덜 떨며 흐느꼈습니다. 내가 다시 밝은 세상을 보게 되었을 때 아빠의 세상은 이미 암흑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건강은 나를 위해 망가져갔고 시력은 나를 위해 사라졌습니다. 나는 아빠의 희생을 딛고 빛 속에서 나의 독립을 외쳤지만 아빠는 어둠 속에서 홀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그 깊은 사랑을 몰라보고 퍼부었던 나의 잔인한 말들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찢는 듯 했습니다. 나는 차가운 병원 바닥에 쓰러져 목이 쉬어라 울부짖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흐릿한 시야를 들어 올리자 나는 여전히 병원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얼굴은 이미 눈물과 콧물, 화장이 뒤섞여 괴물의 형상일 터였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뼈 속까지 스며들었지만 내 마음속의 열기와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몸을 겨우 일으켜 세운 나는 떨리는 두 다리로 아빠의 병실 번호를 더듬더듬 찾아 나섰습니다. 어서 아빠에게 달려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습니다. 그 짐승 같은 울음소리로 아빠 미안해요를 수천 번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싶었습니다. 아빠가 누워있다는 병실 앞에 섰습니다. 그가 내게 말했던 지방 출장이라는 허망한 거짓말이 이토록 차가운 병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방문 손잡이에 손이 닿았지만 차마 돌리지 못했습니다. 쨍하게 밝은 복도 불빛 아래 나는 한없이 작고 초라한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밝은 세상으로 돌려보낸 아빠는 지금 이 차가운 문 뒤에서 어떤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까? 그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에게 아픈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는데 내가 지금 이 문을 열면 그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나는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굳게 닫힌 문틈으로 간신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 너머에서 낮게 깔리는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으윽 소리가 파도처럼 내 심장을 때렸습니다. 평소 아빠는 감기에도 나 아프다는 말을 잘하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그가 저렇게 신음할 정도라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을까. 내 상상 속의 아빠는 깡마른 몸으로 차가운 병실 침대에 누워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내가 아빠의 망막으로 세상을 보며 웃고 떠드는 동안 아빠는 점점 더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홀로 병마와 싸우고 있었겠구나. 그의 시력은 나를 위해 희생되었고 그의 몸은 나를 위해 망가져 버렸습니다. 아빠. 읊조리듯 내뱉은 이름은 그러나 너무나도 이기적이었던 내 행동들에 덮여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식탁에서 컵 가장자리에 물을 흘리던 아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나는 신경질적으로 아빠, 왜 이렇게 칠칠치 못해? 라고 소리쳤지만 아빠는 이미 한쪽 눈의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숟가락으로 반찬을 헛집던 모습, 슈퍼에서 물건을 찾지 못해 더듬거리던 손길, 길을 걷다 부딪히고 버스 번호를 잘못 보던 그의 눈은 이미 희미해져 갔던 것입니다. 내가 아빠에게 앞 좀 보고 다녀. 창피하게. 라고 비난할 때 아빠는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자신의 망막으로 세상을 보는 나를 향해 그는 자신이 보이지 않아 길을 잃었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아빠가 노안이라 이젠 잘 안 보이네. 라며 애써 자신을 탓하며 고통을 감추려 했던 것입니다.
가장 쓰라린 기억은 내 취업 면접 날 와이셔츠 단추를 꿰매지 못해 진땀을 빼던 아빠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아빠에게 이러니 내가 아빠를 보고 배우겠어? 라고 모진 말을 퍼부었지만 그는 그때 이미 암투병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과 약물 부작용, 그리고 심화된 시력 상실로 손 떨림까지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눈은 다시 세상을 선명하게 보고 있었지만 아빠의 눈은 점점 더 멀어져 그의 손은 정교한 바느질은커녕 작은 바늘 귀조차 찾아 헤맬 수 없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나의 아픔을 숨기기 위해서 버린 아빠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흐느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막으려고 애썼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딸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을, 나는 그의 마지막 숨통을 끊는 잔인한 딸이었다는 것을.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미약한 신음소리와 함께 간호사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분, 진통제 주사 놓아드릴게요. 숨 쉬시는 것 좀 편안해지실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이제 마약성 진통제 없이는 단 한순간도 편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온몸을 덜덜 떨며 흐느낌을 참아보려 했지만 이미 턱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나의 눈은 선명하게 세상을 보고 있었지만 내 마음의 눈은 여전히 닫혀 아빠의 아픔을 보지 못했고, 이제야 그 시야가 밝아지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빠 어떻게 해요? 이제 와서 이 못난 딸이 어떻게 해요? 아빠 나 때문이에요. 내가 아빠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흑흑 미안해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나의 후회 섞인 절규는 차가운 병실 공기 속으로 허무하게 흩어졌습니다. 아빠는 그저 미약한 손길로 나의 머리를 쓸어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나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남아있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슬픈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빠와 나는 짧고도 긴 작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원에서 나는 그토록 갈망하던 독립을 잠시 잊고 아빠의 곁을 지켰습니다. 나의 못난 행동들에 대한 회한, 그리고 이제라도 아빠를 사랑하고 싶은 간절함이 매 순간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아빠는 희미해진 시야와 쇠약해진 몸으로도 마지막까지 내 걱정만 했습니다. 그의 앙상한 손을 잡고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응어리진 감정들은 눈물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정하게 흘렀고 어느 겨울 새벽녘 아빠는 고통 없는 평안한 얼굴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빠의 장례를 치른 후 나는 아빠가 남긴 얼마 안 되는 짐을 정리하기 위해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곰팡이 냄새가 이제는 아빠의 채취처럼 느껴져 코끝을 시큰하게 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일기장, 그리고 잠겨있는 낡은 서랍 하나.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아빠의 유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닳고 다른 아빠의 손때 묻은 서랍장 제일 안쪽에서 두툼한 봉투와 함께 아빠의 필체가 적힌 낡은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치자 아빠의 정갈하면서도 힘없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은희에게, 아빠가 혹시 이 편지를 남길 줄도 모르고 먼저 떠나게 되면 우리 씩씩한 은희가 너무 슬퍼할까 봐 걱정되는구나. 아빠는 괜찮다. 우리 은희가 다시 밝은 세상을 보게 되었으니 아빠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단다. 내 눈이 되어 세상을 보아주는 우리 딸 덕분에 아빠는 마지막까지 행복했어. 은희가 빨리 아빠에게서 벗어나 혼자 힘으로 멋지게 살아 보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빠는 다 알고 있었단다. 이 못난 아빠가 너에게 짐이 되는 것이 싫어 마지막까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아빠는 끝까지 우리 딸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다. 은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아빠가 너의 세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서 말이다.
이 봉투 안에는 내 이름으로 된 주택청 약저축 통장과 아빠가 평생 모아두었던 작은 돈이 들어 있을 게다. 비록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언젠가 우리 은희가 이 반지하 방을 벗어나 번듯한 내 집을 마련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빠는 우리 은희가 넓고 환한 집에서 따뜻하게 지내기를 언제나 바랐단다. 그리고 아빠가 힘들게 일하며 매달 넣어두었던 사망보험금도 들어있을 거다. 이 돈이라면 우리 은희가 당장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않고 내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을 게다. 나중에 혹시라도 아빠를 미워했던 것을 후회하게 된다면 미안해하지 마라. 아빠는 단 한순간도 우리 은희를 미워한 적이 없단다. 그저 세상 모든 빛을 너에게 주고 싶었을 뿐.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 딸. 아빠는 언제나 은희의 가장 큰 울타리가 되어줄게. 하늘에서도 우리 은희를 늘 지켜보고 있을 거야. 씩씩하게 잘 지내야 한다. 알았지? 편지를 다 읽자 내 손에 들린 종이는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버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빠의 말대로 주택청 약종합저축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매달 꼬박꼬박 아빠가 힘들게 번 돈이 채워져 1억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 증서 또한 함께 있었습니다. 내가 아빠에게 손 벌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아빠의 돈이 나에게 쓰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단 한 번도 미안해하지 않았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지어 아빠가 끓여준 미역국까지 마다하며 아빠의 돈을 거부하던 못난 딸에게 아빠는 죽음으로써 나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빠가 나에게 돈 많이 벌었다. 이제 우리 딸 맛있는 것도 사주고 사달라는 것도 다 사줄 만큼 아빠가 많이 벌었어. 라고 말했던 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빠는 정말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나를 위한 돈을 죽음으로 벌어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여행을 다녀와도 괜찮을까? 라는 말은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간절했던 소망이자 작별 인사였습니다. 아빠는 내가 그토록 바라던 독립을 그 스스로 완성시켜주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퍼부었던 모든 잔인한 말들이 이제는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난도질하는 듯 했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나의 시력은 아빠가 영원히 볼 수 없는 세상이라는 슬픔을 1억이라는 숫자는 나의 독립을 위해 아빠가 얼마나 외롭고 혹독한 시간을 보냈는지 보여주는 증표가 되어 내 눈앞에서 흐려졌다. 아빠 이제 내가 아빠 돈으로 아빠가 남긴 돈으로 어떻게 살아요. 아빠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요.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빠가 남긴 따뜻한 흔적들을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아빠의 사랑은 내가 가진 그 어떤 오만함보다도 거대하고 내가 알던 어떤 고통보다도 깊었습니다. 그의 숭고한 희생 앞에서 나는 영원히 아빠를 그리워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못난 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유 혹시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도 제 아빠처럼 여러분 몰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눈앞에 보이는 사소한 짜증과 불편함 뒤에 숨겨진 그들의 깊은 사랑과 고통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부모님의 사랑은 언제나 조건 없는 바다와 같아서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고 눈물 흘리기 전에 지금 바로 여러분 곁에 부모님을 한 번 더 깊이 안아주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 하나가 그들에게는 세상 어떤 보물보다 소중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아빠가 주신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아빠가 남긴 사랑의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려 합니다. 이 길고 아픈 깨달음이 여러분에게는 저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되지 않기를.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이지 드라마 같은 이야기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펼쳐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과 자녀분들이 부디 행복하기를 사연 누리고가 진심으로 바랍니다.